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가수 제시가 일행의 팬폭행 사건과 관련해 올린 사과문에 대해 제보자가 실망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선을 그은 부분을 지적한 가운데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프로듀서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태국 현지 경찰에 붙잡힌 마약 밀매범이 유치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은요 사건 반장이 조금 평소보다 짧은 날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죠. 예, 진실수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 다들 아시죠? 아는 형님을 비롯해 여러 예능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SNS에 수년 전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돈을 빌렸고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잘 받겠습니다. 등등.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고해성사를 했더란 말이죠. 자,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역시나 쫄려서 먼저 선수를 쳤던 겁니다. 자, 아는 형님은 이진호 씨 하차시키고요. 최대한 드러내기로 했다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랑하는 우리 사위 김성관 생일 축하해. 장모가 사랑하는 거 알지? 하신 김여진님. 자, 고양시 화정동 달빛마을 2단지 아파트입니다. 매일같이 전동 드릴 배터리를 공용전기로 저렇게 충전을 하고 있어요. 하신 김민재님. 자, 지난 금요일 밤 9시 광명 사거리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입 돌아간다 인간아 하신 최원식님. 자, 지난 주말 대전 엑스포 남자 화장실 사진이에요. 저거 누가 치우나요 저거 하신 박홍구님. 여기는 평택시 고덕동입니다. 저 오른쪽 집게 손가락 저거 금연 표시에 필요해 보이나요? 이 남성 혐오겠죠? 하신 이주형님. 자, 사랑하는 여보 대구 이현 119 안전센터 김기락 씨 오늘도 안전하자 하신 구재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세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예, BTS 지민 트로트 가수 영탁도 당했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전해드렸지만 개그맨 이진호 씨가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을 등 떠밀려서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 도박 빚으로 주변에 엄청난 민폐를 끼쳤다. 지민 영탁한테도 거액을 빌렸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의 순수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먼저 고백을 하면서 김을 팍 세게 했던 거거든요. 네, 개그맨 이진호 씨는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2020년 불법 도박을 하면서 좀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알렸습니다.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죽을 때까지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돈을 빌린 사람들 중에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걸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동료 개그맨 이수근 씨, 가수 영탁 씨, 하성운 씨 등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졌고 일부 방송사 임원이나 PD, 작가 등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걸로 확인이 돼서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박지윤 변호사님 혹시 예. 이진호 씨하고 친분이 있습니까? 네, 친분이 조금 설마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돈 빌려줬나요? 아니요, 저한테는 빌려달라는 말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또 돈도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기도 한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미 6월 달에 사기죄로 피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기죄라는 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을 때 그 문제인데 그 이후에 아마 합의가 좀 된 것 같아요. 불송치가 됐던 적이 있고 이게 불법 도박 때문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피소가 된 적도 있고 또 이게 민사적으로 돈을 안 갚으니까 출연료 같은 게 가압류대행, 가처분 이런 소송도 걸려 있고 아이고. 민사소송도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도박 같은 경우는 불법 도박이라면 도박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거고 상습이라고 그러면 좀 처벌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변호사다 보니까 박 변호사님한테는 차마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못했나 보다. 돈은 뭐 빌려달라 해도 안 빌려줍니다. 아무한테도.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먹으려고 점점점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 특히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조금 시청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만나보시죠. 자, 개가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목줄을 꼭 쥔 저 남성이 질질질 그냥 끌고 가요. 거친 아스팔트 길을 질질질. 자, 걔는 정신을 잃은 건지 미동도 없이 저렇게 끌려갑니다. 자, 저 남성 대체 왜 저러는 건지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갑자기 툭 쓰러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지가 북치서져가지고 지가 죽었어. 네. 약에 먹으려고 그렇게 잡아다 그래서 잡으시는 건데 네. 그 중풍 걸려가지고 네. 이게 다 못 써.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중풍 걸렸는데 이거 개 먹으면 낫는데요? 옛날 속설이지. 거인탕에서 저 배에서 내려먹으면 네네. 안 한다고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네. 해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요새는 보신탕 잡으면 안 되잖아요, 걔들. 개 됐어. 이번에는 진짜 이해를 해주시오. 다른 데 몰라도 우리 민들의 조선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를 한번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이해하시고 눈 감아주시오. 세상에 몸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저걸 먹냐고 도대체. 뭘 이해해 그리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단 제보를 하신 분은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제보를 받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보 받을 때만 해도 걔가 다쳤어도 살아있는 상황이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걔는 이제 사망한 상태였었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처음에는 걔가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변명을 하다가 또 이제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지인이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몸에 도움되는 약으로 쓰려고 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흉기까지 꺼내서 또 내가 그만 살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협박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 동물학대하고 특수협박으로 남성을 신고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게 처벌 규정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동물학대 자체가 저게 뭐 완전히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 인식을 좀 달리 해달라고 제발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 드시라고 이렇게 좀 제보자분 제보를 한 겁니다. 진짜 참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다음 이어가죠. 포대기에 하나씩입니다. 자, 지난 추석 당일에 음식을 훔쳐간 절도범. 그런데 수법도 정체도 빵당 그 자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미군 부대 근처 햄버거 가게 아닙니다. 자, 저 한쪽에는 단체 주문 햄버거가 박스째로 가득하죠. 자, 그 옆에는 또 포대기에 싼 애를 안고 있는 흑인 남성과 일행으로 보이는 흑인 여성이 있는데요. 자, 흑인 남성 좀 주목해 주세요. 자, 햄버거를 뭐 하나 꺼냈어. 그러더니 저 옆에다 놓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꺼내서 아기 포대기 안에다 써. 아하, 자, 그리고 옆에다 나눴던 햄버거도 역시 저것도 또 안에다 써. 자, 딱 봐도 갓난아기 같은데 따뜻하게 배에 깔고 누운 게 훔친 햄버거일 줄 꿈에도 모르겠죠. Your hamburger is ready. 네 햄버거 나왔어요 하자 그걸 챙겨 들고 저렇게 슝 나갑니다. 자, 교수님,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갓난아기를 범행의 조력자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뭐 본인의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도 못 뜨는 애기였다고 하는데 그 애기의 포대기를 정말 저렇게 절도물을 숨기는 어떤 포장지 정도로 사용한 거고 사실 아이도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사용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이 제보하신 분 경기도 평택 미국 부대 옆에서 햄버거 가게를 3년 동안 하셨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군인들이 먹어야 된다고 햄버거를 108개를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군인들이 가져가고 나서 보면서 2개가 모자라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저런 장면이 찍혀 있었고 저 흑인들이 예전에도 한 2-3번 와서 좀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었대요. 밀크쉐이크를 만들어주면 신선하지 않으니까 다시 만들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소스를 따로 달라 그랬대요. 근데 그걸 깜빡 잊고 그냥 햄버거 일반 핸드몰 주니까 다 먹고 다음날 와서 어제 소스 안 만들어줬다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이랬다는데 이제는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절도를 하니까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저 흑인 남성 옆에 있던 흑인 여성이 주한미군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소파 규정 때문에 이거 혹시 뭐 처벌이 좀 어렵고 그런 건가요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CCTV를 돌려봤더니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이제 미 군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도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수사하기가 어렵고 검찰에 넘겨도 재판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사실이에요. 지금 예시를 든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런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일차적 재판권이 미군 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뭐 살인이나 방화 이런 것들조차도 수사를 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올 수 있는 거기 아니 때문에. 저 남자는 군인이 아닌데요. 근데 저기 뭐 공동 범죄이고 재산권이고 미군과 관련된 미군 군속까지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얘기를 경찰이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가게 제보해주신 분은 문제가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신고한 걸 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혹시라도 다른 해코지 할까봐 그것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네요. 아니 세상에 내가 내 나라 내 땅에서 장사를 하는데 저 경우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양 변호사님? 근데 이제 소파 규정과 관련해서는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그나마 그게 진일보에서 만들어진 게 말씀드린 강력 사건의 경우에 우리가 수사 재판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골프광 이웃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아파트 입구입니다. 인도에 길게 녹색 매트가 쫙 깔려있죠. 바로 아파트 동인 입구 앞에 퍼팅 연습 중. 자, 툭 건드리자 대굴대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군요. 예, 아무튼 쭉 가고 있어요. 자, 저렇게 하더니 그냥 쭉 서 있나 싶더니 자, 바로 그때 입주민이 딱 나오니까 눈치 보는 척 하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이거 안 맞네 하면서 다시 한번 툭. 자, 박 변호사님. 네. 얼핏 봐서는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인 것 같은데 저기는 다른 나라다. 자신 있게 외쳐주십시오. 네,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전남 목포 딱 그곳입니다. 자, 지난 11일 날 오전에 출근 준비하다가 제보자가 이제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골프 다행스럽게 매트를 깔아놓고 골프를 하는데 골프 스윙은 아닌 것 같고요. 퍼팅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퍼팅은 뭐 스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뭐 다치게 할 가능성은 좀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공용 공간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 또 제가 또 골프 또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다렸습니다. 퍼팅 엉망입니다. 머리가 다 들어지고요. 치자마자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바로 드는 모습. 엉망으로 칩니다. 저런 엉망으로 칠 바엔 집에서 몰래 치는 게 나아요. 밖에서 치면 창피하거든요. 박 변호사님. 좀 가지도 않잖아요. 저기 가야 되거든요. 진짜 최악입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골프에 어지간히 환장을 한 게 아닌 이상 이게 공동 출입구에 저는 한장 했으면 잘하던가요.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저기서 저런 걸 하고 있고 집에서 몰래 숨어서 해도 저게 안 되는 게 밖에서 하면 비웃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못해요 너무. 머리 들지 마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갈게요. 결혼 후에 선 넘는 남편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40대 여성입니다. 저희는 8년 전에 재혼 커뮤니티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해서 지금 고등학생인 딸을 두고 있어요. 남편은 전처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해서 사별을 했고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8년 동안 남편은 명절을 비롯해서 어버이날, 아이 생일 겸 전처의 제사 등등 때마다 전처가에 갔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사별의 아픔을 가진 남편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문제는 합가하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일을 쉬고 가정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 두 아이도 한동안은 각자 조부모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것도 상의도 없이 어머니가 아이 돌보는 게 힘드시니까 아들을 매주 주말마다 집에 데리고 올게. 네가 돌봐.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을 쉬고 있으니까 딸을 가끔 챙기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일을 하느라 아들을 못 보니 주말이라도 보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순간 떠오른 일이 있었어요. 사실 지난 명절에 친정어머니가 신장투석을 받느라 힘들어하셔서 인사도 할 겸 친정에 다녀오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그날 자기는 아들을 데리고 전처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더니 딸을 먼저 보낸 부모가 안쓰럽지도 않냐, 속이 좁다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저 혼자 친정에 갔고 친정에 있는 동안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별한 전처의 처가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남편, 이해되시나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분입니다. 여보, 지훈 씨, 당신 왜 이렇게 잔인하니? 사별한 전 부인한테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할 거면 도대체 나랑 재혼을 왜 한 건데? 나는 내 딸 다혜 안 보고 싶어서 친정에 맡긴 줄 알아? 너 배려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상의도 없이 지열이를 딱 데려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첫 명절에 전처 집에 간다고? 난 그럼 이 집에 왜 있는 거야?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아,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아, 우리 엄마가 아파서 지열이를 돌볼 수 없다잖아. 당신 지열이 새엄마 아니야? 아니, 엄마가 아들 좀 보는 게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이냐고. 그리고 전처 문제도 그래. 연애 8년 동안 계속 나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때는 별말 안 트니. 아, 왜 이래 갑자기? 그리고 내가 이혼했니? 나 사별했어. 그리고 지열이한텐 그 두 분이 왜 조부모라고? 뭐가 문제야, X. 자, 지열이. 자, 양 변호사. 아니 근데 진짜 저는 그러니까 전처가랑 가깝게 지내는 것 자체는 나무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마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거에 따라서 뭐 필요할 때는 자기 집에 있다가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이렇게 명절에도 또 처가에 갔다가 이게 안 됐다라는 거.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 아내를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네, 뭐 저도 전처에 그 예전 장인 장모를 뭐 이제 보살펴드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이는 없습니다. 또 마음도 아프시겠고 정도 들으셨겠죠. 그렇지만 재혼을 결정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찾아가시고 명절 때는 이제 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재혼은 첫 해 초혼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린 지열이를 데리고 주말에 온 거는 당연히 저는 아내께서 또 좋아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롭게 이제 혼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모든 책임은 지금 남편한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내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고 하려면 몰래 하셔야지.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안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 더하기 가족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리워하시는데 어떻게 재혼을 하셨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갔고요. 아들을 위해서 전 처가에 좀 들리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현 부인인 처가에 이렇게 무심한 게 가장 이해가 안 갔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거 이렇게 꼭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선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유지훈님, 결혼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하밍님, 저렇게 전처가의 마음이 쓰이면 재혼을 하면 안 됐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련님도 도대체 왜 합가를 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혜라님 보고 계시죠? 지난 목요일 저녁 6시쯤 서울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지하철 타셨다고요? 퇴근 시간이어서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던 빽빽한 전철안. 자, 그런데 휠체어 전용 공간 쪽을 돌아보자 내 눈을 의심. 한 남자가 의자를 들고 와서 거기에 앉은 채로 모자를 눌러쓰고 코를 골면서 단잠에 빠져 있더라는 것. 자, 다시 손수 의자를 들고 와서 거기에 앉아서 잠을 청하고 있더란 겁니다. 저 의자 지하철에 붙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헤라님 맞을 까고 하고 아저씨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요! 하셨다는 거예요. 아, 대박입니다. 가수 제시가 일행의 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올린 사과문에 대해 제보자가 실망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선을 그은 부분을 지적한 가운데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프로듀서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저희가 이제 제보 사건으로 전해드렸죠. 마침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 또 기사가 쏟아졌는데 결국 제시 SNS에
토요일 오전인가요? 아니 금요일 날 저녁인가요? 아무튼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네, 지난 11일 사건방장 방송 이후에 제 씨가 하루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제 씨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갔던 중에 피해자의 사진 요청에 정중히 거절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고 너무 당황을 해서 그 팬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소속사는 신속히 가해자를 찾아서 사과와 보상을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 남성에 대해서 처음 본 사람이었다라는 주장은 소속사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피해자는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건이 있고 나서 계속 제시 소속사에 그 제시 일행으로 보이는 그 가해 남성 도대체 누구냐, 정보를 좀 알려달라 수차례 요청했지만 소속사는 알아보고 있다. 방송 전까지 말이죠. 계속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자, 뭐가 됐든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제시 측은 바로 사과문을 냈는데 피해자 가족에겐 그 사과문이 진심으로 느껴졌을까요? 들어보시죠. 사과문을 바로 봤는데 자기의 변명만한 거 일행이 아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저희 아이가 봤을 때 같이 옆에 있었대요. 제시가 일어나서 걔를 보자마자 일어나갖고 얼른 잡으려고 했는데 놓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때리는데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모른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때렸다 이러니까 또 너무 화가 났어요. 별로 뭐 좀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도의적 책임이란 말을 쓰는 것부터 일단 진정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교수님, 뭐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뭐. 네, 일단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맞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혼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부탁했다가 맞은 거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이 어머니 얘기는 이 제 씨의 사과문도 진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변명이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화가 나는 지점인데 처음 본 사람하고 왜 저렇게 같이 편하게 일행으로 있으며 또 때리려고 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제재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인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일행이 아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말이 안 되고 무책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피해자 역시도 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말도 적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사과문을 보면 처음 본 사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네. 처음 본 사이 맞습니다.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그 가해자와 제시 씨는 처음 봤어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두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저녁 자리를 했어요. 술자리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자, 처음 봤지만 우리 통념상 처음 본 사이다 하면 모르는 사이다라는 뜻도 약간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라고는 안 하고 처음 본 사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모르지는 않기 때문이죠. 네. 예. 그날 처음 본 사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완전히 모르는 사이에 폭행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같이 동석했거나 아는 사람인데 거기서 폭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완벽하게 모르니까 모르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폭행 사건에서 제시도 제시지만 사실 폭행의 시발점이 된 사람은 바로 이 사람, 피해자를 처음부터 거칠게 막아 세웠던 프로듀서 코알라라는 예명으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래퍼로서 방송 활동 중입니다. 저희 방송 이후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제보가 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갱스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폭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도 취재 과정에서 갱단을 언급했는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올 때 배에 이제 주먹으로 2대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자꾸 들이대고 피하는데도 이제 계속 저한테 박았거든요. 친구들 옆에 있었을 때는 뭐 갱이랑 뭐 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걸음걸이나 제스처나 좀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그 사건 있고 나서 여기저기 좀 코알라 검색 좀 많이 했었거든요. 찾아봤는데 좀 뭐 한인 갱단인 것 같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주장이고 일단 추정입니다. 네. 한인 깽단. 자, 일단 이게 코알라 프로듀서라는 래퍼 겸 프로듀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몸에 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신이 KOS인데 이게 이제 주장이긴 합니다. 코리안 아웃로즈. 이게 한국말로는 한국 뭐 범법자 뭐 이런 예. 의미가 됩니다. 갱단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KOS가 지금 나오는 저 문신 표식입니다. 갱단의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또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저 문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프로듀스가 거칠게 이렇게 막아 세우면서 배로 치고 머리로 들이미는 게 이게 갱단의 사인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코알라가 KOS 한국형 깽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작진이 문의를 해봤지만 답변은 없습니다. 코알라에서. 예, 코알라가. 예. 미국 한인 사회, LA 한인 사회에 코리안 아웃로우스라는 그런 한국 갱단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멤버들 사이에서는 K 그리고 OL 뭐 아무튼 뭐 이런 표식을 저렇게 문신으로 새기는 경우가 있는데 딱 저 양반이 저런 걸 새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건 제보였고 주장이고 강남경찰서가 이 코알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참고하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코알라 이 사람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제시랑 같이 작업한 노래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코알라 프로듀서는 이 버블 헤드 뮤직 소속의 아티스트인데요. 이곳은 제시의 소속사는 아니고요. 하지만 제시의 히트곡인 어떤 X부터 또 콜드 블러드 그리고 눈누난나까지 적어도 2021년부터 제시의 앨범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 2023년에는요. 이 코알라가 발매한 곡에 제시가 피처링을 했었고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남성이 그 코알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알라 프로듀서는 한 인터뷰에서요. 제시에 예. 대해서 같이 일을 하지만 그 전에 친한 친구다. 항상 응원해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코알라는 래퍼로 지금 한 랩 배틀 예능에 출연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시가 코알라 프로듀서랑 친하니까 이 피해자 측은 코알라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가해 남성의 신원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작진은 제시 소속사 측에 코알라 한인 갱단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었는데요. 이 소속사 측은 코알라는 제시하고 몇 번 음악 작업 같이 했다면서 제시는 갱단하고 연관이 없고 코알라가 갱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앞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래서 한 누리꾼이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제시를 범인 은닉죄로 고발을 했다고요. 강남경찰서에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발한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으로 인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발한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일단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시가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 자체가 수사를 방해한 것일 수도 있고 범인을 숨겨준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출국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범인이 도피한 것이다. 이렇게 범인 도피와 범인 은닉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누리꾼들도 굉장히 싸늘한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니 이거를 그냥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있었던 그 프로듀서의 지인이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이 소속사 측에서 경찰 측에서 빨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신원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느냐. 이런 입장인데 일단 제시 측에서는 뭐 그렇게 범인 도피를 시킬 만한 여력도 없었고 만약에 그런 정황이 있다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과거에도 제시 씨한테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또 있었고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의 사건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이었고 그때도 상당히 크게 뉴스가 됐었던 건데 이제 이태원 클럽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제시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일이 주장되고 나서 제시 측에서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제시의 지인하고 싸웠던 거고 제시는 말리기만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그 피해를 주장했던 측에서 내가 거짓말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가 제시는 그래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락 됐었습니다. 자, 교수님,
네. 나와 절친인 사람의 절친. 근데 그 사람이 내 팬을 폭행했다. 네. 그럼 연락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저 이 대처의 이 행동을 놓고 지금 팬들이 많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소속사에서 이 피해를 입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엄정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코알라 프로듀서라는 사람의 친구라고 하니까 사실 알려주려면은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상식인데 이거를 왜 또 알려주지 않고 있는지 분명히 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알려주고 있지 않다면 대중의 의심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피해자 측은 이 4명을 다 고소했어요. 이 어머니께서 이 가해자는 물론이고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태를 방관한 4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4명을 다 고소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이들을 지금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11일 저녁에 코알라 프로듀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제 씨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자국민에 대한 폭행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알라라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는 이번 주에 경찰에 출석을 할 예정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취재가 이루어지고 방송이 딱 나간다는 걸 알게 되자 지난 11일 밤, 금요일 밤, 그러니까 사건 반장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날 밤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비 일학인지 아니면 뭐 의도된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살면서 발레벌 태국까지 와서 또 태국 지역까지 뭐 마지막으로 보는 파타야 미치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내가 더 큰 용기가 생기고 구독 많이 좋아해주세요. 지금 보신 영상은 놀랍게도 한 유튜버가 태국 죄수 호송차에서 찍은 라이브 영상입니다. 이 남성은 마약 밀수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돼서 감옥으로 이송되는 중이었는데요. 마치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듯이 시종일관 태연한 태도를 보이는 남성. 이후에는 대체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박 변호사님, 예. 저게 가능한가요? 자, 이게 좀 놀라운 일인데요. 자, 태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됐던 이 커피하고 빈백 의자가 있는데 이거 안에 필로폰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검거를 해가지고 체포를 해보니까 수사를 하니까 사실은 이 물품을 보낸 사람이 40대 지금 영상에 나왔던 서 씨인데요. 이 서 씨가 문제가 돼서 이 사람 구속영장을 발부시켜서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이미 태국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 어떤 마약청에 공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수사를 계속 벌인 직후 이렇게 체포되긴 하는데 태국 방콕 인근 호텔에서 이렇게 서 씨가 체포가 되고 현재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태국 도피 생활하면서 자신이 태국 갑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튜버 활동도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이름 서정남입니다. 서정남. 자,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호송차 안에서 뭐 누구 서장 남천동 살제도 아니고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7일이었고요. 이게 태국 현지 경찰에서 체포가 된 다음에 감옥으로 이송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킨 건데 이 영상은 호송차 안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태국 파타야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탈옥할 뻔했다. 이러면서 카메라를 돌려서 밖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또 지인들이 찾아오니까 인사도 나누고 안부를 묻기도 했고요. 지금 감옥에 가고 있다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지인 유튜버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해달라면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버텼다면서 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죗값 받고 나가겠다, 열심히 살겠다 이러면서 좀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뭐 100번 양보해서 호송차 안에선 저럴 수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는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외국 교도소야. 실시간 지금 현재 실시간 외국 태국 교도소 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사람을 5명 찌르고 오네.
그러니까 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태국 교도소가 자유분방이 아니라 외국인 교도소가 좀 자유분방하죠. 내가 돈 주고 한 거야, 나 전화기 주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돈 줄만큼 줬거든. 내가 돈 줄만큼 줬는데 경찰들 나한테 돈 안 받아먹는 사람이 없는데 내 전화기 뺏어가면 안 되잖아. 야, 태국 감옥 저 정도입니까? 뭐 제가 태국 사법 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요. 다만 너무 어느 나라 사법 체계건 저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저 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좀 들으신 것처럼 태국 감옥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외국인 감옥에 한해서 그리고 자기가 돈을 많이 줘서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담배도 맘대로 피우고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들고 흔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밤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서 잘 수도 있다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거 얘기하는 게 감옥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최초다. 최소한 저도 처음 봅니다, 보기는. 그러면서 저게 이제, 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최초에 방송하는데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리고 왜 이렇게 그 후원도 많이 안 들어와? 아마 돈은 좀 더 필요하긴 필요한 모양이에요. 화면에 후원금 계좌도 올려놨다는데 설마 보내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또, 자기가 전화를 들고 있긴 하지만 방송하는 건 걸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네요. 그런데 또 누가 또 질문으로 아니 한국에서 이거 봐도 괜찮냐, 한국 검찰이 봐도 괜찮냐, 그건 또 상관없다 뭐 이렇게 또 허세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황당하네요. 아니, 태국도 엄연히 진짜 국가 체계가 있고 나라 법이 있을 텐데 아무리 뭐 외국인 전용 감옥이라고 해도 지금 먹방에 뭐 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교도소 참관을 우리나라에서 가봤는데 굉장히 엄정하게 하거든요. 2열로 딱 줄 세워서 앞에 교도관, 뒤에 교도관 가고 각자 좀 그 거리도 띄어야 되고요. 문 열어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겉에서 보고 설명만 듣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우리 드디어 이제 정말 태국 감옥의 그 실내 내부도 다 구석구석 저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한 얘기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얘는 사람을 5명이나 찌르고 왔다. 그런데 나한테 담배 갖다 주는 걸 보면 착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못하는 영어지만 캄보디아, 뭐 라오스, 러시아 이런 걸로 다 소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요. 여기 밥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내가 동료 재소자들 다 사비로 먹이고 있다라면서 막 의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밝혔는데도 뭐 여자친구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시청자들 댓글 달면 남자친구 없으면 얘기하라. 나중에 오빠랑 만나자. 내가 40대지만 20대 여자들이 나랑 만나려고 줄을 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도소의 다른 이제 수용자들을 촬영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죄 지으면 죄값 받습니다. 죄 짓지 마세요. 자유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말 별의별 유튜브를 다 보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징역간 유튜브까지 보는 세상이 되었네요. 그러니까요. 야, 진짜 저 정도면 돈만 많이 주면 진짜 그냥 탈옥도 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서정남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력이 있을까요? 직접 한번 보시죠. 나는 마약도 먹었고 마약도 중독돼 있었고 그다음에 여자 장소도 했었고 마지막 징역이 사이트 운영으로 갔다 왔어. 나 지금 전 세계 지금 교도소 한 번씩 가려고 다 트라이하고 있잖아. 교도소 전 세계 교도소 필리핀은 전에 갔다 왔고 이번에는 태국 다음에 베트남을 하고 갈까? 중국 갈까? 아유, 자랑이다.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저만을 보기 전에 이제 보는 사람이 무슨 일로 도대체 그 감옥에 갔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무슨 장난처럼 그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면 알려줄게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 얘기를 한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마약도 했었고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도 했었고 그리고 또 뭐 마약 정가만 4개고 전체 정가는 17개에 달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사이트 운영을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필리핀 쪽에 있으면서 이게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가 국내에 송환돼서 6개월 수감하라고 풀려난 거거든요. 본인은 들으신 것처럼 뭐 태국도 갔고 다른 데 다 가봤다는데 전 세계 감옥 가볼까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안고 있는데요. 글쎄 중남미 감옥이 그렇게 좋다는데 거기로 바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중국이 마약 처벌 엄격하잖아요. 중국으로 바로 보내든가. 저 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네. 그 감옥은 엘살바도르 감옥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기 본인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치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의 감옥들이 이제 교도소가 간혹 저런 게 있는데 개방형 교도소가 그런 거예요. 필리핀 이런데
일반 교도소에는 저런 게 불가능합니다. 전 말은 저렇게 하지만 폼 잡고 있지만 유치장 같은 데고 본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데로 옮기면 이거 영상 못 할 것이다 얘기한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의 구치소 같은 데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 사람 지금 마약 밀매도 하고 마약 영업을 했습니다. 밀수. 만약에 한국 우리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또 처벌됩니다. 아니, 저 그냥 사람 저는 중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중국 가면 큰일 나요. 사형입니다. 자기 지금 중국 가고 싶다 하는데 중국 가지 마세요. 제가 그냥 혹시 보고 계시면 중국은 절대 가지 마세요. 중국 가면 큰일 나요. 남미도 그렇고. 그나마 한국에 오면 한 몇십 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형을 크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방송 이제 더 이상 못 할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 집 짓는 공사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80대 집주인은 직접 나와서 공사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이에 마을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이어집니다. 급기야 집주인의 뒤에서 쑥덕거리기까지 합니다. 대체 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별별 상담소 하면서 다뤘던 사연 제보 중에 5손가락에 안에 드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지금 이제 사연의 저 80대 남성입니다. 주인공 80대 남성인데 그 동네 인근에 사는데 지금 시골의 한적한 동네에 새로 집을 짓는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데 공사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라 매일처럼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아이고 저 석가래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방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간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집 짓는 건 시끄럽지 그럴 일이 아닌 게 저 집이 저 80대 남성이 살 집이 아니라 저 남성의 여자친구, 말이 좋아 여자친구지 내연녀가 살 집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왜 내연녀라고 했겠어요? 여전히 배우자가 생존에 계신다는 거예요. 생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짓고 있는 집 옆에서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 배우자가 지금 버젓이 살고 있는데 그 옆에 내연녀 집을 또 지으면서 거기서 저렇게 매일같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내 본처에 집 바로 앞에다가 상간녀의 집을 저렇게 정성 들여서 지어주고 있다. 네, 맞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이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내연 관계는 약 10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 내연녀는 남성보다 이 띠동갑, 그러니까 12살이 어리고요. 춤을 추다가 만난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내연녀 역시 유부녀라는 건데요.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10년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한 5개월 전에 이 내연녀의 남편이 사망을 한 거예요. 이를 알게 된 80대 남성이 함께 살자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하필 같은 동네냐, 차라리 다른 지역에 집을 지어줘라고 했지만 남성이 하는 얘기가 내연녀가 바람이 날까 봐 같은 동네에서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단칼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 무슨 구한말 뭐 가관이네. 처첩하던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본처는 이 처참한 지경을 알고 있습니까? 제 본부인이 5살 연상인데요. 몸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이 아마 80대 이 노인의 행각에 대해서 그 일반인들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옆에 주민들이. 뭐냐 이게 하니까 우리 와이프, 아내가 내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고 아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해줬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상하니까 그 아내분, 5살 연상 아내분 물어보니까 뭔 소리냐, 어떻게 불륜을 허락하느냐라고 얘기했으면서 남편 바람 피는 거 미워 죽겠다라고 혹시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혼이라도 해야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 어차피 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2024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교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요. 지금 이 80대 부인께서는 백내장인데 이 백내장이 심해서 앞이 뿌해서 앞이 안 보이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요즘 백내장이 무슨 죽을 병인가요?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빨리 의사도 수술을 해라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 80대 남성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늙어서 무슨 수술은 무슨 수술이냐. 수술할 돈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집 지을 돈은 있고 눈 수술할 돈은 없냐라고 80대 남성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80대 본부인 지금 눈도 안 보이고 몸도 안 좋아서 밖으로 나오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도 다 그래.
자식 보기 안 부끄럽냐? 자식들이 있어요? 사실 외동아들이 있었는데요. 30대에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도 안 했어서 뭐 손자나 며느리도 없었고 할머니도 외지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정말 인근에 친척도 없었던 겁니다. 대신 남성의 친척들이 좀 나서줬는데요. 직접 와가지고 동네 부끄러우니까 당장 집공사 멈추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성은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거냐면서 좀 적반하장으로 나왔고요. 친척들이 해당 내연녀에게도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다가 천벌을 받는다 경고를 해봤지만 그렇죠. 내연녀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 편견의 눈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플라토닉 러브를 하고 있다. 자, 저희가 이 음성 변조를 한 제보자 목소리를 들려드리고는 하는데 오늘은 제보자분의 어떤 신분을 좀 지켜야 되는지라 일단 그건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양 변호사님 이 소식이 온 지역에 퍼져가지고 아니 난리가 났대요 지금.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이 내연녀라는 여성이 자주 또 찾아온답니다. 근데 자주 오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차 종류며 번호판까지 빨간색 차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다 외울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가끔은 이 내연녀의 손녀까지 같이 온대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이 남성이 가가지고 아이고 나 네 방도 여기다 지어줄까 이러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동네 창피해서 이 제보자분들은 동네에서는 상간녀 수립 금지라고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본처 옆집에 내연녀 집 지어주는 이 할아버지 80대. 이거 지켜봐야만 되는 거냐? 자, 박 변호사님. 법적으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봐도 지금 뭐 간통죄 같은 것도 지금 사라져 있고요. 이것을 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민사적으로도 좀 애매합니다. 당사자가 이혼이나 뭐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제3자가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법적으로는 뭔가 할 방법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 변호사님은 알고 계실까요? 이런 거 저희한테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안다고 왜냐하면 해주세요, 제발. 그 변호사 입장에서 법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만 드려도 보시는 분들이 화를 내세요. 박 변호사 말 맞다나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본 배우자께서 상간자 소송하는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교수님 답답합니다. 이 두 분 네. 변호사님. 그러나 이제 뭐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웃사촌의 힘이 있다. 그리고 사건반장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사촌이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저는 이 남성을 처벌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80세 지금 중반 정도로 5살 연상으로 전해지니까 이 할머니를 도와드려야죠. 정말 지금 백내장으로 좀 안 보이기 전에 잘하면 그 집이 지어지면 앞집에서 내연녀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여성으로서 그 화병으로 먼저 그럼. 병 크게 나시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이웃 사촌이 됐던 지자체가 됐던 이 할머니의 안녕을 좀 지켜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사건반장에서 나섰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보태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 화내실 수 네, 계세요.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곰푸님, 하지만 뭐 지켜볼 수밖에 없지 어쩌겠어라고 하셨지만요. 조선의 공주다님은 동네 주민들이 합심해서 내쫓아냅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그가 온다. 지금 병원이 온다.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 아플 땐 나우. 닥터나우.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침대는 과학 모두가 아는 숙면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